1948년 1월 8일 뉴욕타임즈에 충격적인 타이틀의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비행 접시를 쫓다가 사망한 조종사. 켄터키주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비행 접시에 대한 보도가 연신 이어졌다. 루이빌 주 방위군 대원들이 미확인 비행 접시를 추격했으며 방위군 본부는 이 추격전으로 인해 토마스 멘텔 주니어 대위가 켄터키주 프랭클린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1948년 1월 7일 오후 1시 45분경 켄터키주 포트녹스의 간맨 육군 비행장은 메디슨빌 근처 상공에 이상한 형태의 비행체가 떠다닌다는 소식을 보고받게 됩니다. 해당 비행체는 관제탑에서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보고 밑바닥에 붉은 빛의 천이 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우산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같은 날 군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게서도 하늘을 빠르게 지나가는 비행체를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원형의 물체가 빠르게 비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죠. 간맨 기지에서는 비행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와 비행 시간표, 관제탑의 교신 기록을 살폈으나 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비행체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군부는 그것이 적국의 첨단 전투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곧 확인 작업에 들어가죠. 오후 2시 40분경 그들은 미확인 비행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을 지나던 토마스 멘텔 대위의 비행기 편대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관제탑을 지키던 퀸튼 블랙엘 병장은 연료가 충분하다면 해당 비행체를 추격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멘텔은 흔쾌히 요청을 수락했고 연료가 부족한 대원 하나를 복귀시킨 뒤 나머지 2명의 편대원들과 함께 비행체를 뒤쫓기 시작하였죠. 멘텔은 추격하며 눈앞의 비행체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직경은 약 250피트에서 300피트 정도로 보였으며 거대한 금속성의 원형 물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저 위에 있다. 금속성으로 보이며 굉장히 크다.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2만 피트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이내 비행 접시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마치 멘텔 대위가 따라오는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멘텔과 함께 비행체를 쫓던 두 편대원은 15,000피트에서 추격을 종료합니다. 더 이상 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편대장이었던 멘텔은 고도가 25,000피트를 넘어갈 때까지 홀로 비행 접시 추격을 이어갔죠. 하지만 미확인 비행 접시와의 간격은 2만 피트를 넘어갈 때까지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격한 지 1시간쯤 지난 시점, 멘텔이 다급한 목소리로 교신을 남깁니다. 금속 물체는 내 정면 바로 위에 있다. 그것이 나를 쫓아온다. 응전하겠다. 오후 3시경 마지막 교신을 남긴 채 멘텔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3시 15분쯤 테네시주와 켄터키 국경 사이 프랭클린 농장에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한 후 추락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위치로 소방관이 출동했고 그곳에서 멘텔 대위와 그의 전투기를 발견하게 되죠. 전투기의 잔해는 마치 피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으나 멘텔의 시신은 전투기의 상태에 비해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그의 손목시계는 3시 18분에 멈추어 있었죠. 수수께끼의 비행물체를 쫓던 중 추락한 공군 대위. 이 사건은 켄터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들썩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멘텔 대위 추락 사건은 바로 다음 날인 1948년 1월 8일 전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미확인 비행 접시를 쫓던 공군대위 추락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외계인, UFO와 엮여있다는 자극적인 언론 발표로 인해 해당 사건에는 순식간에 많은 추측, 소문들이 따라붙었는데요. 그의 시신이 총알로 가득 차 있었다거나 머리가 사라졌다거나 시신과 전투기 파편에 방사능 물질이 잔뜩 검출되었다는 소문들이었죠. 교신을 담당했던 군 관계자들은 추락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산소 부족일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탑승했던 F-51기에는 비상용 산소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산소 장치 없이 높은 고도를 비행하다가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그러나 이는 사건에 얽힌 모든 의혹을 풀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텔 대위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비행 물체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죠. 무성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했고 미 정부와 공군에서는 빠르게 조사에 돌입합니다. 맨 처음 조사를 담당했던 것은 공군 연구단체 소속인 프로젝트 사인팀이었는데요. 그들은 최초 사건 원인이자 멘텔이 목격한 비행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프로젝트 사인팀은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멘텔데이가 목격한 것이 금성이며 이것을 비행물체로 착각해 쫓다가 추락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장비연구소의 하벨 소장은 그날 금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운 각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을 포함한 상공에서 그것을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자세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기에는 공중에서 발생한 사고,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비행물체 등 직접적인 탐색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4년여가 흐른 1952년 에드워드 러펠트 장교가 멘텔 사건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천문학자 엘렌 하이넥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이전에 엘렌은 멘텔데이가 목격한 것이 금성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자문해 주었던 적이 있었으나 러펠트와 재조사를 진행하며 밝은 오후에 금성을 눈으로 보고 거대한 금속 비행체로 착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죠. 이후 목격자들의 증언과 멘텔이 남긴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어졌고 러펠트는 드디어 멘텔이 목격한 것을 알아냈다고 발표합니다. 러펠트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된 비행체의 정체가 미국의 기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카이훅 풍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이훅 풍선은 1940년 후반부터 기상자료 전반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군사 장치였는데요. 성층권까지 상승하며 비공식적인 고도 기록으로는 14만 5천 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멘텔데이가 착각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죠. 스카이훅 풍선은 직경이 100피트이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 얼핏 보면 금속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카이훅 풍선은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육군 관계자가 UFO로 착각하는 것 또한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는데요. 해당 발표를 접한 간맨 기지 측 군 관계자들과 인근의 주민들은 이에 곧장 반박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한 이력이 있는 베테랑 데이가 기상 관측기구를 1시간을 넘게 추격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점, 비행체가 방향을 바꾸거나 고도를 갑자기 상승시키고 멘텔 데이의 뒤를 쫓아오는 등 인위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 멘텔의 전투기가 무언가에 격추당한 듯 상공에서 폭발한 뒤 추락했다는 점 등은 스카이훅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정적으로 이후의 조사를 통해서 1948년 1월 7일 스카이훅 풍선을 발사했다는 공식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 최종 확인됩니다. 그날 상공에 나타난 것은 스카이훅 풍선이 아니었으며 분명한 자율성을 지닌 인공물체였죠. 결국 멘텔데이 추락 사건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52년 이후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식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과연 그날 상공에서 멘텔데이가 죽기 직전까지 쫓았던 금속성 비행 접시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기구, 해성, 별을 포함해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항공기의 형태와도 달랐다. 그날 상공에 떠있던 것은 분명한 인공물체였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